미국이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AI 산업을 이 관련된 제품의 수입과 수출 교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디지털 달러로 해야 된다는 규정 하나만 세우면 그것도 파운드 블록 형성 시대랑 똑같습니다. 4-5장짜리 규정집을 한 번만 발행을 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환율 조작과 전 세계 교역을 교란시킨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번도 상세하게 해놓은 적이 없어요. 요 3개 설정해놓고 여기서 2개 이상 들어가면은 관찰 대상국, 3개까지 다 채우면 이제 조작국, 그래서 관세 매기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 변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은 또 이제 승인은 또 일부 해주고, 네, 현물 비트코인은 또 어찌 보면 이 판에서 약간 좀 다르게 돌아가는 또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달러를 또 이제 네네. 강화하겠다 이제 그 네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면 결국에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없애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공존이 가능한 건가요? 아마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공존을 시키되 브릭스 쪽은 디지털 달러에 유입을 시키지 말아라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달러를 이제 도입하는 어떤 계기, 어떤 논리들을 보시면 통화의 패권력,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의한 환 정책과 통화 정책 자체에 대한 그 트랜스페런트한 팔러시, 그러니까 뭔가 투명한 정책의 효과를 끌어당기고 싶다라는 것인데요. 그거를 2가지로 해석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는 달러가 전 세계 너무나 많이 나가 있어요. 달러 빚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빚만 해도 지금 대략 추산을 해보면은 전 세계 명목 GDP 300조 달러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데 거기서 70%면은 거의 210억 달러 정도, 210조 달러가 지금 돈이 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칠 때, 특히 연준이 정책을 펼칠 때 달러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금리 가지고만 컨트롤하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돈을 완벽하게 회수를 하거나 뭐 돈을 풀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 미국은 또 돈을 회수하기도 힘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들이 다 국채 시장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조금의 그 금리만 변화시켜도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효과를 좀 높이려면 통화 체계를 좀 변동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도 이제 넥스트 화폐, 그러니까 넥스트 제네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우리가 잘 모르셨지만 지하 경제라고 해서 미국도 지하 경제가 뭐 단순히 뭐 암거래 시장, 무기 거래, 뭐 이런 마약 거래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금으로 잡힐 수 없게 현금 거래만 하는 그런 중서민 계층 분들의 그 어떤 시장들, 소비 시장들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하 경제의 일부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미국도 이제 경제가 너무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미국은 너무나 투명한 경제이기 때문에 5%에 불과해라고 했는데 최근에 추정한 숫자에 의하면은 9% 10%대가 나와요. 그러면 세금 거두려면 어쨌든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게 되면 만약에 연준이 발행을 한다. 그러면 연준이 발행해가지고 어느 계좌에 얼마만큼이 가 있고 이게 어떻게 소비가 됐는지 어카운트를 추적해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BTC가 어디로 옮겨가는지도 주소 찾아가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 돈이 쓰여졌고 누가 이익을 봤으니까 세금을 부과해야 돼.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나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은 이러한 통화 정책의 효율성, 그다음에 테러 자금의 제한,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중서민 계층들이 아직도 송금한 이런 거 은행 가서 직접 붙이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비중이 그래도 성인들 중에 5% 이상 돼요. 이런 부분들까지 금융 시스템으로 잘 들어와서 편의성 있게 할 수 있게 파이낸셜 인클루징을 하겠다. 인클루전, 그러니까 금융 포용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근데 알고 보면 이거를 그들이 얘기하는 G7, 거의 G7 위주로 정책을 같이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만들어가고 있고 기타 국가들과 연동해서 정책을 끌어가겠다는 얘기는 하질 않아요. 이 백서들이 수십 페이지에 수백 건의 아티클들이 나와 있는데 재무부나 이제 연준에서 발행한 걸 보면은 행간의 의미를 보면 G7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일부 우리 블럭에 편입돼가지고 열심히 잘 따라주는 국가한테 준다는 거지. 디지털 달러를 연동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지. 이 신흥국까지 다 버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화폐 가치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통제를 이제 더 잘 해나가서 패권을 살리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디지털 달러가 통용이 되는데 만약에 그 나라의 워낙에 국정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체가 변동이 크니까 여기서 디지털 화폐가 암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는 1에 거래되는데 어디서는 1.3에 거래도 막 변동이 많이 커가지고 웩도독 현상이라고 이쪽이 시장은 되게 작은데 여기서 가격 교란이 일어나서 이게 이쪽으로까지 만약에 그 마지날 차액 우리가 재정거래 시장이 열리듯이 이쪽엔 1.3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형성되는데 여기서는 1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팔겠죠. 그러면 그런 웩도독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그걸 원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르겠다. 이런 의도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걸로 행간의 의미는 해석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G7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돼 있는 국가들은 그쵸. 이 디지털 바로 달러를 봅니다. 네네. 쓰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그냥 겁박한 IR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에서 그 네. 얘기를 썼는데요. 이 통화 블록이라는 게 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심오한 철학과 심오한 체계가 있는 것 같지만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단순함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파생되는 게 되게 복잡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잡해진 결과를 놓고서 저러니까 통화 패권이 됐지라고 해석하지만 원래 이루어질 땐 되게 단순한 논리로 이루어져요. 예전에 1920년대 30년대 보시면 영국이 대영 제국을 식민지국들을 지배하면서 대영 제국이 제일 큰 국가였었고 그때는 미국은 진짜 2등이었어요. 대영 제국을 건설해놓고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영국은 이제 파운드를 갖다가 이 블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국이 제일 발전된 데가 어디죠? 런던 금융시장이잖아요. 런던 그 신사들 다 기억하시죠? 런던 신사들 양복 입고 에헴 하면서 항상 이제 고급스러운 차 우리가 영국 하면 제규어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움 항상.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업 쪽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메리트가 있었고 예전에는 런던 시장에서 모든 채권 발행들이나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채권 발행하거나 자금 조달을 하고 싶은 국가들은 파운드를 준비금으로 몇 프로 이상 보유하세요라는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지나고 보면 아티클 논문들을 찾아보시면요. 그 정책을 담은 뭐라고 그러죠? 정책 페이퍼가 되게 길지 않아요. 4장에 불과합니다. 4-5장에 불과해요. 단순하게 시작한 거네요.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프로 이상 그것을 보유하지 않으면 국가준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장을 열어주지 않겠다. 두 번째 무역에 규제를 가하겠다. 네. 그러니까 국가들이 블록들이 다 편입이 되죠. 그냥 깡패네 깡패. 그렇죠. 그때 그래서 어떤 국가들이 들어왔냐면 이란도 들어오고 이라크도 네. 들어오고요. 그때 네덜란드, 덴마크 우리가 아는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국가가 피크 때는 거의 40여 개 국가까지 오요. 네. 그러니까 40여 개 국가가 여기에 들어가서 뭐까지 하냐면요. 이집트 같은 경우 패깅까지 합니다. 패깅이 뭐냐면 파운드는 절대적이니까 우리의 통화를 1대1로 맞추겠다. 이런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왜냐면은 저기에 맞춰놓으면 어쨌든 우리도 안정성이 확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이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죠. 포인트가 나옵니다. 막대한 부채를 지는데 그때 뭐가 되냐면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부채를 져서 다시 재건에 힘쓰면은 경제가 기업이 발전하면서 또 경제가 돈을 벌지 않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다 외주 기업들인 거예요. 왜? 영국 내에서 제조업 기반을 건설 기반을 백업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았어요. 네. 그 당시에도 다 금융과 바이오 쪽에만 더 집중이 되어 있었고 일부 기계 산업들은 발전을 했으나 그것들이 고기술력은 아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의 구축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부채를 끌어다가 재건의 어떤 핵심으로 돈을 쓰지만 그게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알고 보니까 이 부채가 어디에서 다 끌어온 거냐 미국 달러에서 다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등 국가였는데 2등한테 많은 빚을 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빚을 지는데 2등으로 따라오고 있는 중국한테 빚을 다 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구속당하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발목 잡히게끔 구조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결국에 롤오버가 안 되고 이제 블록들도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부채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달러 블록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것을 겪으면서 영국 파운드의 세상은 무너지게 되고 그게 바로 파운드에서 달러 블록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근본이제 폐지와 함께 70년대부터 본격적인 달러 패권 시대가 열리고 그게 지금까지 50년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정책은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 테티컬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심판까지 다 역할을 하는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미국 패권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제2등으로 따라오고 있는 중국한테 미국은 빚을 지려 하지 않아요. 영국처럼 당할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국이 어쨌든 재정 구축 효과가 나타났던 결정적인 요인은 제조업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제조업 기반 엄청나게 살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는 바이든이 오든 트럼프가 오든 똑같습니다. 정책은 리쇼어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술력이거든요. 기술과 화폐는 예전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제가 뭐 미국을 되게 칭송하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교묘하게 또 전략적으로
뭔가를 새로 빌드업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얄미워요. 얄미운데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되게 큰 변화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이 나쁠 수가 없는. 그래서 다시 잠깐 돌아가면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통화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어떤 공업화되는 시대의 초기에는 원유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통화와 원유와의 연결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오히려 물론 원유도 중요해요. 기본 베이스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은 기술이 더 많은 가치를 갖고 기술 가치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AI 뭐 개발하고 칩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아니면 국방 쪽으로까지 제조업까지 확장을 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누구한테도 공유는 해주지 않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미국이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AI 산업을 이 관련된 제품의 수입과 수출 교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디지털 달러로 해야 된다는 규정 하나만 세우면 그것도 파운드 블록 형성 시대랑 똑같습니다. 4-5장짜리 우리 규정집을 한 번만 그 발행을 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환율 보고서 있잖아요. 그 환율 보고서에서 환 조작국 딱 결정되면은 무역관세 어마하게 이제 배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미국이 그 환율 보고서 나온 거 보시면 여러분들 페이퍼 몇 장 안 돼요 사실. 10 몇 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규정 딱 있잖아요. 대미 무역 수지, 그다음에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그다음에 환율 개입 비율이 GDP 대비 몇 프로인지. 요거 딱 설정해놓고 왜 이거인지에 대해서 설명은 없어요. 왜 이것이 환율 조작과 전 세계 교역을 교란시킨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번도 상세하게 해놓은 적이 없어요. 요 3개 설정해놓고 여기서 2개 이상 들어가면은 관찰 대상국, 3개까지 다 채우면 이제 조작국, 그래서 관세 매기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 변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디지털 달러 얘기를 이제 해주신 게 앞으로 이제 미래에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어쨌든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마 비트코인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미국을 벗어나서 이제 자체의 어떤 뭐 통화 생태계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비싸질 것이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립인 겁니다. 그렇다고 비관론자도 아니고. 근데 단지 우리가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은 처음에는 P2P라는 이제 우리가 소위 장외 거래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 거래소예요. 거래소죠. 근데 거래소이면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거래소에서 거래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에 사실 몇 개 안 되는 그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아시잖아요. 침체기 때는요. 가격이 침체되고 공급량이 많아질 때는 거래소들이 또 봇을 이용하는 거를 제가 감히 봇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새벽에 이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없던 거래량 중에서 비트코인이 새벽에 갑자기 일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4,000개의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위에서 다시 또 매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해서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봇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추정상. 그러면 이것이 전 세계적인 로직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여기에서의 결합되어 있는 주체자는 거래소의 역할이 상당 부분 크고 근데 그런 부분의 현실적인 어떤 주체를 우리가 뛰어넘은 채 단순히 비트코인 ETF를 선물 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몇 억이 간다라는 로직으로 접근한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다만 시장이 블록화되면서 구분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는 신흥국에서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디지털 달러를 더 공고히 체결하겠다. 그러면 신흥국에서의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인 수요 공급 원칙에서 반감기라는 요소까지 배가가 되면 가격이 과거처럼 이것이 없으니까 무너진다. 이런 로직으로는 이제 안 가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다변화되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런 만큼 자산도 많아질 필요가 있거든요. 투자 대상의 자산.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굳이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IPO 하잖아요. 미국도 IPO하고. 근데 IPO 했을 때 그 기업들이 과연 건실하게 검증된 기업이었느냐. 근데 항상 실수가 있잖아요. 항상 몇 번씩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녹아들어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에서 ICO를 통해서 오히려 관찰해가지고 민간이 개인들이 다 판단해가지고 디지털적으로 더 익숙한 분들이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과 공식적인 정부기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IPO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정확도가 더 관찰력이 높을 때도 있지 않느냐. 이런 로직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렇다고 쉽게 죽을 것 같지도 않다. 다만 가격적인 요소는 매우 완만
완만하게 통화의 신흥국 쪽에 대한 통화의 변동성을 대체하는 대체 화폐로서의 역할들이 강화될수록 완만하게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지 이게 순식간에 몇 억을 하고 이런 로직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그냥 각자 이렇게 지내자 정도로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아마 미국도 생각할 것이고 이게 뭐 사용되는 국가들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용량이 많아지겠지만 뭐 전 세계 통일 막 단일 화폐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가기에는 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네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신익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 제목도 보면 사실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는데 사실 우리가 이 경제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세계 경제도 중요하지만 네. 한국 경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뭐 체감하시는 경제는 되게 안 좋고 막 네네. 다들 뭐 자영업도 힘들고 이러다고 하는데 또 뭐 GDP 이런 것도 성장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좀 궁금함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향후 뭐 한 3에서 5년 정도 한국 경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경제를 보면 그동안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기발함과 정책의 리딩한 요소는 되게 강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꿀벌이 원래 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꿀벌이요? 네. 꿀벌 날지 않나요? 날잖아요. 네. 근데 원래 몸을 잘 살펴보세요. 아. 나사에서도 조사했는데 꿀벌이 원래 못 날게 돼 있어요. 원래는 날 수 없는 구조다. 몸은 둥그렇고 되게 넓은데요. 네. 날개는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 꿀벌이 어떻게 나느냐? 1분에 수천에서 만 회 이상 가까이를 날갯질을 하니까 윙 소리가 나잖아요. 네. 윙 소리가 나면서 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요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요소에는 경제에서는 화폐에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책으로 한번 결정되면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요 다변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냐면요. 꿀벌은 원래 날 수 없지만 날게 됐어요. 스웨덴 예시를 드리면요. 스웨덴은요 서비스업만 있고 제조업은 거의 없고 그런데 세금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경제 성장은 항상 이루어져요. 조세 저항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재교육에 의한 어떤 국민들의 인력들, 나중에 노동의 인력들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월등해요. 그래서 안에서 서비스업이 잘 되면서도 계속적으로 분배가 잘 이루어져서 그쪽도 양극화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적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서비스업만 많고 재정 적자만 있으면 다 미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게 스웨덴에서 정책자들이 산업계 쪽에서 온 분들이 보통 관료로 역할을 하시면서 산업 쪽하고의 정책적인 어떤 규합, 그다음에 논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은 뭔가 안 좋은 네거티브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되는 국가예요.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의 단점들, 저출산 있죠. 인구 소멸 지방에서 시작되죠. 네. 학교 가면 이미 초등학생 입학생들이 적어지고 있죠. 제조업의 기반은 한쪽에 지금 의존도가 너무 집중돼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자동차, 반도체 이쪽에만 집중돼 있고 네. 그것도 일부 기업에만 집중돼 있죠.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우리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끝났다. 저는 그 시각은 되게 안 좋다고 봐요. 정책은 우리가 말 그대로 생물이거든요. 생물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물고기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성장이라는 추세에서 우리가 당장은 벗어나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가 세제 개혁을 하면서 통화 가치를 절대적으로 가치를 높이겠다. 제조업 기반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물론 지금 다 맞아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서 국가적 로드쇼를 다닙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 저는 우리 정책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편을 드는 거는 저는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계속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고 새로운 정책 밸류업부터 네. 시작해서 새로운 것들이 다 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저성장이니까 분배를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서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는 저는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물론 비판적 요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걸 하니까. 우리가 세금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뭔가 개혁을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게 또 양극화를 초래한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정책은 지나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은 과감히 시행되고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당장에 단기간에 재정에 위험을 주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시도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케인즈
힐리지나 고전학파, 새고전학파처럼 정책의 비율과 재정적자의 비율을 몇 프로로 맞추지 않고 여기서 벗어난 무조건 그거는 안 됩니다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거기에 족쇄를 채우는 것뿐이에요. 미국이 처음부터 미국이 아니었던 듯이. 자,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정책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들이 변화하는 부분들이 더 실현화가 되고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시행이 된다면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저성장,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런 정책 요소들,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정책들의 방해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저성장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이 안 좋은 건 맞고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스웨덴 같이 뭐 네네. 산업계나 이런 것들과 좀 공감되는 어떤 정책들도 네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마냥 그냥 뭐 앞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 한국은 망했다라고 네. 보기에는 네. 중간에 변수들이 많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당장에 나오는 많은 정책들이 저는 옳다 그르다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시도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반도체에 좀 편중되어 있는 이런 경제긴 한데 또 그쪽이 또 사이클상 또 괜찮아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한 1, 2년 정도만 보면은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좀 좋아지는. 그렇죠. 한국도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버팀목이 거라고. 있는 거죠. 그게 다행히도 다 미국 산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빅 산업들이 좀 괜찮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저는 이제 산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산업 전문가들하고 이제 토론을 해보면 사실은 화학 산업이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나 물론 중국 경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만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화학 쪽 산업들이 공급이 너무 이제 화학 쪽 수요가 많아 보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우리 손장갑 비닐부터 시작해서 네. 엄청났었잖아요. 의료 장비부터 해서 다 이게 화학 소재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량이 확 늘었고 공급량이 확 는과 동시에 그 다음에 또 중국 경제가 그때는 이제 강제 셧다운이 계속 네. 반복이 되면서 공급 축소가 일어나면서 공급 조절이 일어났어요. 근데 화학 산업이 좋아질 여건은 서서히 형성이 됐는데 공급은 또 줄은 상태예요. 기업들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화학 산업이 무조건 중국 수요 때문에 좋아진다 그러지만 예전에 화학 산업이 아니거든요. 이제 바이오로도 적용이 되고 반도체로도 적용이 되고 계속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첨단 소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첨단 소재 같은 것들은 우주 산업에도 쓰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화학 산업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화학 쪽 산업도 일부 좋아질 개연성들이 상당히 좀 보이고 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화학 산업들이 실제로 인프라 투자나 전 세계 그 국가들의 성장과 동시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나 화학 산업, 그다음 반도체가 당장은 어느 정도 세계 경제 트렌드에 막혀서 좀 끌어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비관론에 너무 집중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그 환율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환율 가지고 이제 항상 이 인터넷에서 댓글로 막 싸우거든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문제다. 아니다. 환율 올라가도 뭐 괜찮다. 이걸로 막 싸우는데 실제로 요즘에 뭐 1,400원 왔다 갔다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태니까 뭐 역대 최고 수준에 뭐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당분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반대로 책에서는 또 원화를 약간 좀 가치를 좀 높여야 된다. 뭐 이게 좀 해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어가지고 좀 여쭤봅니다. 일단 하나씩 해소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400원대가 위험한 레벨 맞습니다. 근데 네. 둘째, 그럼 우리만 위험하냐? 네. 아닙니다. 다 위험한 레벨입니다. 레벨로 보면요. 유로화가 유럽이 재정위기 때 1.2 수준에서 멈춰졌거든요. 근데 지금 유로화가 작년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시즌 때 1.2, 1.0 근처까지 1달러 한번 깨졌다가 1.2까지 왔다가 다시 1.06, 1.1 수준 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운드도 그렇고요. 유로화도 그렇고 예전에 서프라임이 있었을 때나 유럽 재정위기 있을 때보다 더 낮은 숫자예요. 그러면은 위안화 어떠냐? 위안화 예전에 소로스가 쇼베팅 해가지고 위안화 뭐 붕괴 그 사건 15년 16년도 기억하시죠? 그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전 다 세계. 힘드네요.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화만의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엔화는 160엔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왜 만들어졌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여기 다쳤고 여기 다쳤는데 또 다른 이제 디지털 달러를 만들면서 머리를 쓰면서 리딩 통화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다 보니까 미국이 나홀로 금융 경제가 다 성장하는 거예요. 미국이 다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기타 통화들은 약세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레벨은 우리가 과거의 위기나 아니면은 되게 안 좋았던 시즌에 준하는 수준까지 다 약세를
기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원화 한국 망했다. 이거는 편협한 시각이다. 다 나쁜 상태이고 환율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원달러가 높아지면 여기서 과거처럼 외국인 자금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탈이 되면서 붕괴될 리스크에 처해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대순자산이 없었어요. 대채권이 네.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로 들어오든 장기로 들어오든 외국인 자금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거 빠지면 끝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외화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외화 자산을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세 번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일본의 채권은 내국 연기금 펀드나 연기금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일본은 외국인의 영향도 받지만 내국인 기관들의 투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즉 우리는 자산의 다변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기금 펀드들이 자국의 자산에 대해서 통화가치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산의 다변화나 외국의 어떤 자금 이탈에 의한 변동성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꾸 자산을 달러나 외화 자산으로 자꾸 투자하는 정책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이 됐어요. 네. 한국 자산은 비중을 줄여요.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사냥하는 고대 석기 시대에 사냥을 하는데 나가가지고 당연히 많은 이제 짐승을 잡아와서 사냥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죠. 근데 이 아버지가 나가서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냥한다고. 네. 근데 가족들은 그러면은 그동안에 집에 있는 동안 맹수의 위협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사냥, 즉 외국 투자도 하지만 내국 자산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내국 자산의 가치도 원화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폴란드에서도 확인되고 일본에서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국의 어떤 경제력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하지만 이게 지금 리스크로서 발현될 상황은 아닌 것이다. 아, 그럼 뭐 한마디로 이 지금 1,400원 이게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다 약세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냥 뉴 노멀의 그냥 상태다라고 그렇죠. 그냥 보고 그럼 이걸 뭐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1,200원 막 이렇게. 근데 그건 또 무리다. 지금 상황은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다들 서프라임 위기나 유럽 재정 위기 레벨을 뚫고 내려간 상황인데 네. 원화만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한국 잘 돼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만 별 수 있느냐 약간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좀 원화의 가치 좀 상승을 좀 하긴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미 이제 올 연말이 되면 한번 이제 금리 인하는 맛배기라도 저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상화라는 개념을 표현한 게 파월 의장이 사실 그런 말씀들 마시아요. 정치적이다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많이 정치적이 됐어요. 왜냐하면 작년 불과 6개월 전에만 하더라도 12월 달에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테이블에 놓여졌다. 그러다가 3, 4, 5월 달 그러니까요. 계속 네거티브 발언들이 이루어지다. 또 이번에 최근 들어가지고 어제였죠. 어제 바로 이제 그 디스인플레이션 PC가 꺾이니까 디스플레이션 확인했다. 이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 연준 의장들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그래도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 파월 의장이 이제 정상화의 개념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너무 높았으니까 좀 낮추는 개념으로 연말에는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한 회 정도는 인하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모든 통화 약세를 보였던 통화들이 어느 정도 약간 꺾이면서 안정화되는 추세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말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네네네.